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 라운지에서는 코비 리서치 센터의 정성문 센터장님 모시고 2024년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올 1년 동안 이어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센터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네. 코빗이 점유율 기준으로 네. 국내 3대 거래소에 등극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뭐 이벤트를 좀 여러 가지 했는데 예, 그런 게 좀 잘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벤트 혹시 아직 진행 중이면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위믹스 관련된 지금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요. 작년 이제 12월부터 시작을 했고 네. 1월 말까지니까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빗 거래소 가셔가지고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네, 확인할 맞습니다. 수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여해 주시면은 근데 또 무료로 또 코인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저희가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가볍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센터장님께서도 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뭐 주변에 연락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요즘에 근황 어떠신지 좀 간단히 말씀 주십시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뵀던 게 10월달, 네, 10월달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연말이 되니까 이제 그 2024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그 2023년 전망 리포트도 발간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그 전망 보고서를 오늘 저희 또 채널에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이야기에 들어갈 텐데요. 코비 리서치 센터가 매년마다 이 한 해 동안의 전망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4년도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화폐 현상에 관한 네. 이 고찰이 가장 흥미로웠고 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찾고 싶었던 답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을 차례대로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세 가지 과정이 무엇이고 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게 이제 가치 저장 수단과 교환 매개 수단, 그다음에 회계 단위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교환 매개 수단이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인류가 이제 협업을 하면서 뭔가 다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협업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브 앤 테이크인 네.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이제 기브만 하면 되지만은 네. 잘 모르는 사람이랑도 협업을 하려면은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상대방이 가치가 있는 걸 막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갖고 있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게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거 아닐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게 한 우연히 안 맞아 떨어지면 이게 교역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환 매개 수단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교환 매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물건은 이 당사자들이 가치가 있다고 합의를 본 물건이어야지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환 매개로서. 네네. 그러니까 이 교환 매개 수단 그 앞단계가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을 습득한 상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게 먼저 와야 된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환 매개 수단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가치 있는 걸 측정을 할 때 이거는 만약에 조개를 교환 매개 수단으로 썼다면은 우리 과거에 동아시아에서는 많이 조개를 많이 썼잖아요. 네. 뭐 조개 한 3개다 뭐 이런 식으로 쌀을 주면 이건 조개 뭐 한 5개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어떤 가치의 단위로 측정하는 단위로 회계 단위로 쓰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교환 매개 다음에 오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그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뭐 호주나 뭐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도 이런 뭔가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교환 매개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는 이제 뭐 감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쓰고 그 교환 매개로 쓰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영화에서. 근데 제가 커피 브레이크에서 언급한 건데
그 샘 뱅크맨 프리드가 법원에 이제 출두를 하려고 이제 이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발을 하려면은. 그 요새는 브루클린 그 감옥에서 교환 매개로 쓰는 게 담배가 아니래요. 이것도 이제 금연이라서 담배가 더 이상 안 쓰이고. 근데 고등어 조림 무슨 그 깡통을 갖다가 화폐처럼 쓴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특이한 초이스인데 어쨌든 고등어 조림 캔을 갖다가 주고서 이발을 하고서 법원에 출두했다고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담인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제 그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화폐 세 가지 기능을 어떤 물건에 부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정부가 위에서 아래로 법령으로 그냥 정해버리는 거죠. 정해진 거. 예, 이게 이제 화폐고 네. 이거를 이 세 가지 기능에 다 써라. 그게 우리가 익숙한 화폐들이죠. 네, 법정 화폐들이죠. 예, 그게 법정 화폐죠. 그게 우리들이 익숙한 화폐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이러한 기능들이 어떤 물건이 천천히 차례대로 하나씩 습득을 해가면서 회계 단위까지 가는 이제 그런 물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에서는 조개 같은 게 그렇게 많이 쓰였고 그러니까 우리 한문에 보면은 재벌 뭐 이런 단어에 조개 패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소금이 많이 쓰였다고 그래서 셀러리 이런 게 이제 썰트에서 왔다고 그러고 라틴어에서 이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흔적들이 다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많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금 같은 거는 이제 오랫동안 잘 보존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합의한 물건은 금이었다는 거죠. 예, 다른 거 다 물리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게 이제 금인 거예요. 그래서 1871년에 유럽에서 근본이제를 다 이제 세계 유럽 열강들이 받아들이게 됐군요. 그 전까지는 은하고 금이 같이 써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보불 전쟁이 끝나고 이 전후 문제 처리를 하면서 뭔가 피해 보상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때 다 금으로 하자. 우리 다 금으로 통일해서 하자. 그러면서 이제 다 금으로 된 거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은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 순서대로 이제 이게 순서대로부터 차근차근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윌리엄 스탠리 제본즈라는 19세기 경제학자가 이걸 자기 책에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화폐가 되는 과정, 그 화폐 현상은 일단 처음에는 이제 소장품이나 뭐 콜렉터블 이런 걸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교환 매개 수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회계 단위가 된다. 예, 이렇게 그 사람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비트코인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가치 저장 수단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가치 저장 이후에는 이제 이 비트코인이 점점 더 결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기능들도 확보해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저변이 더 많이 확대돼야죠. 지금보다도. 예, 지금은 그렇게 많이 확대되지는 않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교환 매개로 쓰려면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이거 박 작가님한테 커피를 갖다가 사려고 그럴 때 나도 비트코인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야지 저변이 확대돼야지 사용될 수 있으니까 더 이게 보급이 더 많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죠. 교환 매개로. 물론 지금 뭐 엘살바도르나 이런 일부 쓰이고 있지만은 본격적인 건 아니니까. 예. 이거 또 하나는 뭐냐면 기회비용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커피 사 먹는데 써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 우리가 피자데이에서 그 만 BTC 가지고 피자 사 먹은 그 사람을 맨날 기리잖아요. 그렇죠. 라슬러 헤네츠. 예. 그 꼴이 안 나려면은 지금 막 비트코인을 이렇게 커피 사 먹는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안 써요. 교환 매개 수단으로.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보유를 하고 저변이 늘어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더 오르겠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그게 어느 수준인지 저도 모르겠으나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가격적인 업사이드가 되게 제한적인 날이 올 거고 그때는 커피 스타인데 써도 기회비용이 크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환 매개 수단으로 안 쓰는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수용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업사이드를 인조이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예, 교환 매개 수단으로 나중에 쓰이면 좋지만은 안 써도 지금은 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저변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시가총액이 훨씬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센터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어떻게 보면 좀 정점을 찍는다고 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될 텐데요. 이 현물 ETF가 이 장기적으로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올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현물 ETF 외에도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입지를 높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이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현물 ETF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 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되긴 했으나 네. 코인베이스나 뭐 코빗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계좌를 열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만 그거를 사용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부는 뭐 저기도 이 채널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이 뭐 추정에 따라서는 뭐 100조에서 200조 달러 정도 네. 이제 부가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네. 그거는 거의 안 들어왔거든요, 비트코인으로.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오기 용이하게 만드는 어떤 그 투자 수단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뚫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저변을 지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확대해주는 차원이 다른. 예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아, 네네. 예. 네, 그럼 ETF 외에도 뭔가 또 거대하게 뭔가 이거를 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입지에 강화해줄 요소들은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ETF만큼 크지는 않지만은 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좀 메이저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국내는 없지만은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빈후드나 그다음에 뭐 그게 다른 데 보면 인터랙티브 브로커나 이런 데 보면은 원래 이제 주식 트레이딩 앱인데 네. 여기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이제 거래 지원 대상에 포함을 최근에 시켰거든요. 네. 뭐 로비도 좀 됐고, 네. 예, 인터랙티브 브로커는 최근에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저변을 확대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상장 기업이 잉여 자금을 그렇죠. 투자한다든지 마이크로스트라테지나 뭐 이런 이제 그런 테슬라라든지 그런 게인 거고, 그다음에 주권 국가들이 꼭 뭔가 화폐를 안 쓰더라도 뭔가 투자 대상으로서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는 거죠. 그건 뭐 공적 연금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국부펀드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 그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그런 사건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벤트들 중에서도 현물 ETF가 단연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임팩트 면에서는 이만큼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엄청난. 예. 자, 그러면 이제 현물 ETF 관련해서 지금 블랙락에게 SEC가 계속 요구했던 게 캐시 올리 방식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캐시 올리와 인카인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캐시를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뭐 네. 어떤 매도할 때 세금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네. 수요가 기대만큼 안 될 것이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네. 뭔가 SEC가 마지막에 뭔가 이걸 가지고서 뭐 딴지를 걸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있죠. 요게 이제 둘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이 블랙락의 SEC의 의도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논쟁을 이해하려면 이제 ETF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야 돼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ETF가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고 네. 기초자산 가격을 추적하는 주식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주식이 기초자산 가격을 어떻게 추적을 하는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랑 되게 비슷해요. 네. 제 생각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ETF 같은 데서 어떤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든 건데 결국에 뭐냐면은 ETF가 이제 펀드잖아요. 네. 예.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금 ETF다 치면은 금 ETF를 사겠다고 누가 매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억 달러 했다. 그러면 1억 달러치의 ETF 주식을 그 사람한테 발행을 하고 그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일종의 이 펀드에 대한 지분 증표인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펀드는 그 1억 달러를 가지고 금괴를 사는 거죠. 네. 그게 기초자산이니까. 네. 그래서 그 펀드 안에 집어넣는 건데 이 안에는 될 수 있으면은 금괴 외에는 딴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에 이 펀드는 금 가격을 잘 추적을 못하게 되니까 트래킹 에러라고 하는데 트래킹 에러가 자꾸 벌어지니까 최대한 다른 어떤 채무나 자산은 다 최소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금 외에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가 돼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ETF 주식이 금 가격을 기초자산이 금 가격을 추적을 하려면은 호환이 돼야 돼요. 기초자산하고 주식하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ETF 주식을 증시에서 거래를 할 때 순간적인 어떤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이 펀드에 담긴 순자산 가치에서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뭐 매도 물량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매수 물량이 나온다든지 벌어지면은 그러면은 그럴 때 이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금 ETF에서 금 주식 ETF 가격이 갑자기 이제 떨어졌다 많이. 그러면은 그 떨어진 주식을 사가지고 싼 값에 사가지고 5% 정도 이래서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 그럼 5%의 그 싼 가격에 사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금이랑 호환을 하는 거죠. 예, 금이랑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인카인드 리뎀션인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게 인카인드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서 금괴 시장에서 팔면은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 5% 차익이 자기의 그 차익거래 프로핏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ETF가 만약에 5% 프리미엄에 거래되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금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금을 사는 거죠. 금을 사가지고
금을 펀드에 갖다 주고 ETF 주식을 받아서 그거를 시장에서 5%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가격에 팔면은 그 5%의 차익 수익이 되는 거고. 네. 이게 그럴 경우는 이게 이제 인카인드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고. 네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인카인드라는 게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네. 현물 가지고 납부를 한다든지 환매를 받는다든지 네.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ETF랑 기초자산 가격이 벌어졌을 때 네. 이게 다시 빨리 닫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랑 같은 거죠. 스테이블 진짜 코인도 그러네요. 뒷단에 US 달러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테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0.95 뭐 이렇게 이게 벌어지면은 그러면은 0.95의 그 테더 USDT를 사가지고 네. US 달러로 바꾸니까 그래서 차익거래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다시 일치된 되죠. 가격이 맞아지는 거죠. 그런 원리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네. 캐시랑 이게 뭐 인카인드 크리에이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ETF는 이게 현물과 현금, 납부, 환매가 다 둘 다 돼요. 아, 둘 다 원래. 예, 원래 둘 다 네. 다 돼요. 예. 보통 80%가 그런데 20% 정도는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TF 20% 정도는 캐시 크리에이션만 된다고 합니다. 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뭔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20%면 생각보다 많은. 생각보다 많아요. 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도 그런 식으로 하자고 SEC가 제안을 한 거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블랙록 같은 경우는 현물을 사는 행위를 자기네들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죠, 본인들만 할 수 예,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부담이 되는 거죠. 뭐 비용면에서나 그러니까 사람도 더 고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마켓 메이커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블랙록의 ETF 같은 경우는 제인 스트리트랑 JP 모간이 이제 마켓 메이커가 되겠다고 이렇게 발표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비트코인을 이런 마켓 메이커들이 직접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캐시 크리에이션만 해버리면은 비트코인을 안 건드리는 거죠. 제인 스트리트나 JP 모간은 그리고 블랙록이 직접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그렇게 세금을 해가지고 뭔가 이걸 골탕 먹이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네, 그런 얘기들 많이 그래 있어.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2명 있잖아요. 지금 네. ETF 애널리스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 좀 세이파트. 네네. 그 중에 한 분이 무슨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세금 때문에 불리하다. 근데 그분이 좀 약간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빠졌던 것 같아요. 모든 ETF가 그 설계 방식이 이렇게 다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픈엔드 펀드처럼 된 거는 그 말이 맞는데 그랜터 트러스트라는 비이클을 사용을 해가지고 ETF를 구현을 하면은 그러면은 기초자산 매도하는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 아, 굉장히 방식이 복잡한데 되게 다양하네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커머더티 ETF들, 금이나 뭐 구리나 뭐 이런 커머더티 ETF들은 대부분 다 그랜터 트러스트를 사용을 해서 ETF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 ETF 신청서들도 대부분 다 그랜터 트러스트예요. 예. 그러니까 기초자산 레벨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득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이거 캐시 크리에이션만 한다 그래가지고. 네네. 어차피 ETF 매도할 때만 이제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거가. 그 ETF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매도했을 때 그 단에서 이제 소득세가 발생을 하는 거지. 네. 그 펀드 내 자체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럼 왜 그랬냐? 왜 SEC가 그 주장을 했느냐? 네.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제인 스트리트나 JP 모건 같은 그런 증권회사가 이 비트코인을 직접 다뤄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게리 겐슬러 같은 사람이 좀 깨림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특별하게 되게 심하게 뭔가 차별을 두거나 아니면은 뭐 완전히 다른 방식을 구사하거나 이런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ETF 이후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격 변동 관련해서 궁금증들이 많을 텐데, 이건 이제 JP 모건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단기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하고 싼 가격에 다시 들어오겠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ETF가 출시되고 승인됐을 네, 때 급등한 이후에 매도하고 예. 다시 들어오겠다. 네. 뭐 그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를 그렇게 갖고 가겠다는 분들이 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작년 하반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흔히 주식시장에서도 얘기하는 그 buy the rumor, sell the news 뭐 이런 원칙에 따라서 네. 모두가 아는 호재고 소진이 됐으니까 이제 이익 실현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면은 물론 뭔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그게 그런 단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저는 잘 예측을 잘 못하겠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긍정적인 이유는 출시하자마자 이게 뭐 떡상할 거라서 제가 이게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도권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그 길이 뚫리는 영구적인 어떤 길이 생기는 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표출되는 방법은 오랜 시간 거쳐서 하는 거죠. 6개월, 1년 해가지고 자금이 쭉 계속 조금씩 들어오는. 그러니까 뭐 아까 예도 들었지만 이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게 생기는 건데 지금 네,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 이제 여기가 제도권 자금이라 치고 네. 부산이 이제 비트코인이고 네. 경부고속도로가 있기 전에는 이게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근데 경부고속이 딱 생기면은 되게 빨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부고속도로 만들었다고 당장 다음 날부터 뭐 그냥 차가 막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비유가 너무 좋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어떤 우리나라의 그 인프라이긴 한데 네. 그 효과는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느낀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는 거죠. 이것도 이 현물 ETF가 생기는 그 긍정적인 효과라는 거는 딱 나온 뭐 그 다음 날 판단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예, 호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네. 맞습니다. 저도 센터장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고, 저도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네. 장기적으로 진짜 큰 호재니까 꾸준히 계속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딱 센터장님께서 그 말씀을 또 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럼 원래는 제가 이제 가치 저장 다음으로 교환 수단, 교환 매개 수단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죠. 회계 단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여쭤볼 텐데 비트코인이 회계 단위까지 간다는 거,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고 이 과정을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또 중요할까요? 네, 이제 회계 단위로 간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치를 표기하는 방식을 그 물건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BTC가 만약에 회계 단위로 간다 그러면은 이런 뭐 커피가 5,000원 이런 게 아니고 뭐 0. 뭐 모르겠어요. 뭐 사토시겠죠 이러면 뭐 연봉이면은 연봉이 뭐 1억이다 치면은 그럼 2 BTC 뭐 이런 거고 네네. 차 한 대에 1 BTC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렇게 예, 사람들이 BTC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계 단위 이제 한국 사람들이 회계 단위를 다 원화로 다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외국에서는 뭐 와인 한 병에 얼마야 하고 달러로 얘기하면 그게 원화로 얼마인데 꼭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감이 잘 안 오니까 네. 예, 그 사람은 이제 회계 단위를 원화로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건 거고 이제 BTC가 그런 어떤 지위에 간다는 거죠. BTC가 회계 단위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탠리 제본스의 그 이론에 의하면 가장 마지막 단계인 거고 예,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교환 매개 수단으로서 이제 BTC를 많이 사용을 하고 어느 정도 그게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인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진정한 뭔가 화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뭐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까지 간 거랑 투자 가치가 지금 있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가끔 인터넷상에서 트위터 보다 보면 1BTC 이퀄 1BTC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이렇게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그게 뭐냐면은 사실 요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얘기를 할 때 1BTC의 원화 가격이라든지 1BTC의 달러 가격이라든지 이걸 자꾸 이제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가치를 우리가 자꾸 거기에 막 너무 꽂혀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막 항상 막 마음도 불안하고 동요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금 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러한 법정화폐로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조금 스마트한 그런 가치 측정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생긴 어떤 프레이즈인 것 같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이거 갖다 법정화폐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비트코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누군가가 시작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와, 안 그래도 제가 1BTC는 1BTC 이거 여쭤볼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랬어요. 예.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보고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네 가지 어떤 큰 흐름을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하나씩 짚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이 2024년 암호화폐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 보고서에서 이제 구체적인 금액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올해 최소 얼마나 상승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가격 예측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예, 뭐 저도 알 수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가늠만 할 뿐이죠. 예, 가늠만 할 뿐인데 일단 그 저희 리포트에는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에서 최소한 4조 5천억 원, 뭐 많게는 한 5조까지도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한 3배 정도 오르는 거예요. 네네. 최소 3배 오르는 그런 규모의 어떤 팽창을 얘기를 한 거였던 네. 거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근거가 뭐냐고. 그래서 네. 그 근거는 그냥 과거 코인 불장 사이클에 보면은 시가총액이 많이 팽창했을 때는 한 너무 과거까지 가지 않고 한 2017년 정도부터 봤을 때 왜냐면 옛날에 너무 과거에는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지금이랑 별로 좋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 2017년 전 사이클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한 20배 정도 올라갔죠 시가총액이.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한 3배 정도 올라갔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그 중간 정도 레인지가 아닐까 생각을 한 거고 좀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그 밑에 레인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사이클에 비해서는 이 제도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3배 늘어나는 것도 뭐 상당히 보수적인 어떤 예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와 보수적으로 3배에서 4배 정도는 예. 너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가총액 전체 규모는 이제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잡혔는데 네. 거기서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를 좀 따로 떼서 하면 네.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가총액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상자 시장 전체가 성장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그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비트코인이 안 올라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싶어서 담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대로 지금 같은 수준 유지가 된다면은 비트코인 지금 가격에 한 3배 정도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한 14만 불 정도? 14만 네, 불. 15만 불, 14만 불, 그 정도의 레인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4만 불이면 지금 하나로 환산하면은 1억 원 훌쩍 넘는 금액이고 그렇죠. 네. 2억까지는 좀 안 되는 정도 네, 금액이라고 네, 봐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전망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네.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사실 이 가격 전망은 좀 많이 부담이 좀 되는. 그렇죠. 부담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이게 1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망이 맞았나 이걸 했을 그쵸, 때 그쵸. 네. 가격에 대한 걸 가장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가격을 말씀드리면서 꼭 첨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로직 어떤 논리에서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를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네. 그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각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대. 뭐 네.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목표가를 좀 산출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질문만 더 하고 이슈를 조금 더 이어가 볼 텐데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전체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전에 제가 보고서에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변동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뭐 제도권 자산으로서 되더라도 크고 작은 변동성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텐데 이 센터장님께서 비트코인 변동성은 다룰 줄 알면 혜택이 된다 이렇게 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현명하게 다루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건 사실 쌍방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일상 그 대화에서는 변동성을 되게 안 좋은 걸로만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예, 양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변동성인 거고, 네네. 변동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수익도 나는 거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배워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불이나 칼이나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도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되게 유용하기도 하고 테러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네. 변동성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법을 습득하면 우리에게 되게 유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했던 거고요. 네.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그 부를 축적하는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을 하면은 내 투자 포트폴리오가 100이다 그러면은 한 일부만 늘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어떤 그 높은 변동성에 나의 전체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자산인데, 맞습니다. 예,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인조이하면서 네. 나의 어떤 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거고, 그럼 적절한 그 배분율이 뭐냐? 그 투자자들의 각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많은 변동성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코비 리서치에서는 그때 리포트에서 이제 그 mean variance optimization 모델이라고 자산운용사들이 사용하는 어떤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통해서 코스피, S&P 그다음에 국내 채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 이 포트폴리오 그런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투자자가
도대체 몇 퍼센트 비트코인을 편입을 하면은 적은 리스크를 가지고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느냐, 네. 네. 그거를 이제 추정을 해봤고, 네. 그게 이제 위험 회피성인 투자자인 경우에는 5%라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5%.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접근 방식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변동성이 사실 전체적인 임팩트는 작은 거니까 네. 이런 스타디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프로 이제 현금 포트폴리오인데 5%만 비트코인을 편입을 하고 또 한 사람은 100% S&P에다가 편입을 해서 최소 4년간 네. 보유를 했을 경우에 과거 10년 동안 네. 그러면 누가 더 수익률이 좋았고 또 그 리스크는 적었는지 그거를 측정을 해보니까 네. 5% 비트코인을 편입한 게 더 월등하다고 나왔어요. 수익률 면에서도 와. 그렇고 변동성 면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변동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자산 배분만 하면은 이게 우리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변동성이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는 연도 우리가 자꾸 트레이딩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네. 예.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장기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게 5%만으로도 이 정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비트코인을 적어도 조금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예. 이렇게 막 자꾸 비트코인 싫다 이런 것보다는 예. 보수적인 투자자더라도 예. 5에서 10%만 가지고 있어도 네. 그냥 미국 주식 S&P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이런 통계들을 보니까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오디널스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최근에 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수수료 폭등을 많이 이끌면서 이것 덕분에 뭐 채굴자들의 수익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채굴에 대한 어떤 보상이 줄어들었을 때 이 채굴자들에게 어떤 유의미한 어떤 트랜잭션 수수료가 계속해서 어떤 존속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이 현상, 오디너스 프로토콜 현상 어떻게 네. 보시나요? 예, 저도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블록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네. 꾸준해야지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인 네. 거고 이 마이닝 로드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채굴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제대로 될 거냐 좀 먼 훗날에 네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블록 스페이스의 디맨드가 계속 있어가지고 이 네트워크 수수료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단지 그 수요의 원천이 지금은 이제 오디널즈 주로 이제 밈코인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렇죠. 네. 뭔가 그런 어떤 투기성의 활동이 사용돼서 이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물론 이게 뭐 투기성 활동이 아니고 더 다른 뭔가 뭐 소위 말하는 건전한 뭐 이게 투기성이 뭐 불건전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네. 예 뭔가 다른 어떤 좀 더 지속 가능한 네, 왜냐면 투기성 활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뭔가 지속 가능한 데서 오면 더 좋긴 하겠죠. 네. 예 그렇지만은 그거에 상관없이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밈코인 위주의 활동을 오디널즈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고 네. 원천은 뭐가 됐던 간에 이거는 비트코인 블록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말씀 주셨던 게 가장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 흐름이라면 민코인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이런 NFT 발행 같은 부분들은 네. 어떤 유행을 좀 따르는 그쵸. 네. 경향들이 좀 네. 있다 네. 보니까 네. 네. 이건 어쨌든 지속적으로 또 봐야 되지만 네. 현 시점에서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시도가 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네. 겁니다. 네, 그럼 자 2부로서 이제 2부 비트코인 주요 이슈들 이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장 전망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 센터장님께서 2024년도에 ETF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데 이 외에 중요하게 보시는 거 몇 가지 정도만 먼저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외에 가장 또 중요한 거 이것만큼 중요한 거는 그 매크로 환경일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통화 정책. 예, 통화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분들은 통화 정책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크로가 안 중요하다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까도 가격을 얘기할 때 네. 법정화폐 기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달러 기준으로. 네. 통화 정책이 달러의 공급량에 관한 얘기거든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가격이 법정화폐로 이제 측정이 되다 그렇게 보니까 맞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거는 사실 가격이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중요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 일단 매크로 환경은 작년 11월, 12월까지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이 도대체 언제 끝날 건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는 있었지만은 이제 뭔가 확실한 게 없었는데 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FOMC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진짜 끝이다. 그리고 끝일 뿐만이 아니라 완화까지도 이제 일부 지금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모든
자산 가격에 되게 풍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리스크가 있다면 저는 가능성이 적다고 보지만은 리스크가 있다면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뭐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네. 긴축을 한다든지 네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일부 이코노미스트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네네네.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이런 시장 뷰에 좀 영향이 있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저도 매일 아침마다 좀 이제 거시경제를 좀 열심히 보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또 고용에 대한 지표들도 지금 꺾이고 있고 제조업은 이미 꺾인 지가 꽤 됐고 이렇게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뭐 아주 위험한 수준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또 어떤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연준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걸 유지하기에는 조금 연준 입장에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는 저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그 리스크보다도 사실 만약에 리스크가 있다면 하드 랜딩 시나리오를 좀 우리가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은 뭐냐면은 지금의 높은 금리가 딱 적절한 수준이라서 그냥 서서히 알아서 이제 경제가 이렇게 둔화하는 거죠. 슬로우 다운 하는 건데 만약에 이 높은 금리가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굉장히 뭔가 부담을 주는 그런 요인이 돼버려서 뭔가 터졌을 때 지난 3월에 있었던 그런 중소은행 사태들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패닉 상태가 되는 거고 하드 랜딩이 되는 건데 오히려 그러한 리스크가 있다면 그런 쪽을 좀 우리가 좀 좀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센터장님께서 보고서에서 예측해 주신 부분들을 하나씩 좀 중요한 것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측으로 이 주권 국가들의 비트코인 수용을 드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법정화폐로의 어떤 도입을 일단 주로 포커싱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좀 포괄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좀 광범위하게 한 거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코비 리서치를 만들기 전에 전부터 뉴스레터를 썼었는데 뉴스레터 시절부터 뭔가 새해가 되면은 프리딕션을 좀 했었어요. 그때부터 2021년부터 제가 했었는데 그때부터 주권 국가의 비트코인 수용을 항상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해마다 한 나라씩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 엘살바도르였고 2022년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나중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걸 철회해가지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부탄의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제 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뭐 이런 것도 저는 이제 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어떤 그런 예측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어느 나라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면 잘 못 느끼는데 이 세상에는 통화 정책이나 어떤 화폐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한 나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상시 뭔가 그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찾고 있는 거고 그런 나라들한테는 엘살바도르 같은 게 어떤 영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엘살바도르 되게 조그만 나라니까 뭐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일종의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뭔가 배울 게 없을까 이렇게 탐색하고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하나둘씩 나와가지고 엘살바도르처럼 법정화폐를 도입을 하건 아니면은 그냥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 매입을 하건 이런 것들이 올해에도 뭐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뭔가 좀 활발한 움직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2021년 엘살바도르 그 당시는 장이 또 좀 좋았던 시절이기도 해서 그럴 경우에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분위기가 좀 도와주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같은 맥락인데 최근에 아르헨티나에서 친 비트코인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밀레이의 당선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 중남미 지역에서 비트코인의 영향력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도 이제 최근에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저도 메시의 나라로밖에 몰랐는데 그랬는데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반에는 미국에 버금가는 되게 경제 부국이었는데 굉장히 그 파퓰리즘 위주의 정책을 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국가가 뭐든지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파탄이 나고 또 이제 정부가 비대해지니까 거기에서 각종 어떤 커럽션 부패나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부정부패가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사람들은 뭔가 국가가 다 공짜로 해주면은 그거를 갖다 걷어들이는 거 되게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국가 재정 파탄이 났는데 유지하려다 보니까 계속 이제 돈을 찍어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래서 화폐 개혁도 몇 번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십 년 동안 나아지고 있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몇십 년 동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에 사는 사람들의 유튜브도 좀 봤어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면 잘 감이 안 오니까 실제로 거기서 사는 사람들 찍은 뭐 유튜브 클립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보면 좀 되게 안타깝죠. 예, 이게 진짜 그리고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고 이게 그냥 뭔가 상상 속에 있는 뭔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르헨티나가 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가들은 이제 더 이상 포기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뭔가 고쳐질 수 있는 건 없다.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완전히 아웃사이더를 데리고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선택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제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과거에 이제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버테리안인 어떤 그런 경제학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리버테리안은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가 개입이 최소화되는 게 최소화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화폐조차도 뭔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이분은 이제 대통령 선거 때는 그 달러라이제이션을 주장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패스하고 버리고 그냥 달러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으니까 뭐 약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철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갖고 있는 그 오스트리아 경제학적인 그 리버테리안적인 그런 사상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경제학적인 어떤 철학이나 마인드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게 비트코인을 갖다 본격적으로 뭐 어떤 더 수용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기조들, 경제에 대한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맥락의 질문인데 이것도 이 센터장님 그 영상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속셈은 무엇일까? 자,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요거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 마이클 세일러가 상당히 똑똑한 분인 것 같아요. 진짜 똑똑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식이 거의 ETF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ETF 비슷하게 돼버린 거고, 근데 이제 자기네 원래 그 핵심 비즈니스는 있으니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는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비즈니스도 분명히 있는데, 워낙 그 지금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주식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시가총액이 고평가되어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가가 존재하는 비트코인이 이 회사의 가치 형성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쉽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만들었을 때가 지금 조금 더 오른 것 같은데 영상을 만들었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시가총액이 한 80불 정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한 조금 약간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순현금이 이제 이 회사는 좀 그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순현금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제 빼면은 엔터프라이즈 발류라고 해서 기업 가치가 한 100억 불 정도 나오게 됐고 그럼 100억 불이 지금 시장이 이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주고 있는 건데 이 안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핵심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가치를 빼면은 그 나머지가 주식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 비트코인 물량에 대한 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빼보면은 이제 그 핵심 비즈니스가 한 10억 불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 10억 불을 빼면은 그러면은 이제 90억 불에 그렇죠. 90억 불 주식 시장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90억 불에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시장에서 그럼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얼마냐? 비트코인 시장에도 가격이 있으니까 그걸 정해서 하면은 그게 한 60억 불 정도란 말이에요. 집계하셨을 때. 그렇죠. 집계했을 때.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주식 시장에서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을. 지금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그게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60억 불짜리인데 주식 시장에서는 90억 불을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셀러는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은 고평가된 주식을 팔아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비트코인을 사자.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클 셀러는 과거에도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직후에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때는 또 이제 싼 금리에 자금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떤 이 자본시장에 미스프라이싱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10분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 비트코인 사모으고 있는 거죠.
와,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또 어떤 분들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담았다 보니까 네. 평균 단가 측면에서는 또 되게 낮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런 면모를 따져보니까 투자에 네. 귀재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구 어떤 트위터리아는 그러더라고요. 뭐 저기 약간 비트코인의 뭐 워런 버핏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 굉장히 이 금융 지식도 해박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모아 나간다는 전략이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 부분에서 또 배울 수 있는 시사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모아 나간다는 전략이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 부분에서 또 배울 수 있는 시사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참 이 시장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이유가 있구나 네.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센터장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예측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네. 이 한국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원화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 왜 중요한 거야? 어차피 가치도 안 오르는 이거 왜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이 한국 투자자들은 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저희가 USDC를 2018년에 상장을 했는데 네. 댓글에 그런 게 달렸어. 이거 오르지도 않는데 왜 상장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일단 근데 리포트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한 리포트 썼을 당시에 1,300억 불 정도 되었는데 제가 2024년 중에 2천억 불이네. 2천억 불. 예, 예. 지금 현재가 1,300불이었는데 이게 한 2천억 불까지 갈 거다. 갈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올해. 이제 네. 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블록체인이 우리 생활에 어디 쓰이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쓰임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스테이블 코인.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으로 뭘 하겠다고 막 이제 많은 시도를 하는데 그런 시도를 하기에 앞서 저는 그럼 지금까지 성공한 게 뭔지 한번 보고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중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왜 성장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US 달러라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물론 기축통화니까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무역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부를 지키기 위해서 US 달러를 원하는 사람도 많은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면은 지금 뭐 인플레가 150% 이러니까 아무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갖다가 아르헨티나 페소로 갖고 있으려고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뭐 한 6개월만 지나면 그렇죠. 뭐 가치가 없어지니까. 휴지가 될 수도 그렇죠. 예.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를 이제 보관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심지어는 북한이나 러시아처럼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나라의 상류층들조차도 자기네들의 부는 다 US 달러로 재워놓고 있거든요. 예, 김정은도 분명히 US 달러로 재워놓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 US 달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되게 원하는 자산인데 국가 차원에서 자꾸 그걸 갖다가 이제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접근을.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은행에서 일반인들이 인출할 수 있는 US 달러에 제한을 둔다든지 네.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네. 뭐 북한, 러시아 이런 데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US 달러를 얻기가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이게 이 US 달러가 블록체인상에 올라가면은 그런 어떤 중개인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접근을 막는다든지 이런 걸 못하는 거잖아요. 블록체인은 그냥 뚫린 우리가 왜 90년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잘 저보다 너무 세대가 젊으신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제 세대는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뉴스위크 이런 데 보면은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체인은 밸류 슈퍼 하이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게 어떤 누군가의 임의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된 거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가치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진짜 진정한 블록체인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아닐까. 뭐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 어떤 쓰임새의 측면에서는 어떤 가치의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걸 좀 알게 됐는데 네. 아까 방금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코빗에서 이제 USDC를 먼저 상장을 했고 빗썸에서도 USDC를 상장을 했는데 그러면 요 상장한 이유는 이제 어떤 부분들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당히 좀 일찍 한 편이었어요. 2018년에. 네네. USDC가 나온 게 이제 2018년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USDC뿐만이 아니라 True USD, 그다음에 네. 제미나이 USD 이런 것도 같이 나왔었어요. 네네. 그때가 붐이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테더가 있었는데 테더가 잘 되니까 이제 다 따라하기를 한 거죠, 2018년에.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는 이제 어느 스테이블 코인을 할까? 당시는 다 세 개가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운 좋게도 저희는 이제 USDC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고 네. 지금은 뭐 제미나이나 트루 US는 거의 뭐 존재감이 그렇죠, 별로 존재감이 없고, 없죠. 예. 그리고 USDC 외에도 다에도 저희는 상장이 되어 있고. 비썸은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썸보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코빗은 상장 이유가 저는 그냥 이제 당시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블록체인의 중요한 유스 케이스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도 쓰임새를 이미 네,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렇게 커질 거라고 저희가 뭐 이렇게 예측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다양한 쓰임새를 지금도 막 이렇게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유의미한 어떤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상장을 했던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어떤 경사실화되는 부분들인데, 네. 이제 앞으로 USDT와 USDC 이 두 가지가 이제 계속해서 어떤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사실 이제 2021년 그 당시만 해도 USDT를 USDC가 따라잡을 것이다. 네. 이런 어떤 네, 좀 네. 지배적인 전망이었는데 네. 오히려 좀 반대의 시나리오가 나와서 USDT가 USDC보다 훨씬 더 지금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게 좀 계속해서 더 간격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참 그게 제가 이제 그래서 작년에 그 예측 중에 하나가 2023년 예측 중에 하나가 USDC가 USDT를 시가총액 추가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데 보기 좋게 이제 빗나갔죠.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참 재밌는 어떤 현상을 저는 2023년에 본 거죠, 스테이블 코인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아무도 이거 예측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US 테더가 네네, 이거는 메사리에서도 네. USDT를 네. 거의 당장에 따라잡을 것처럼 거의 적혀 있어서 네. 저도 어디 가서 이제 강연할 때 USDC가 따라잡을까 이거를 좀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그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벌어진 게 뭐였냐면은 이런 건 것 같아요. USDC는 일단 디패깅이 한번 크게 있어가지고, 그쵸. 예, 네,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USDC가 디파이에 많이 사용되는데 테더보다는 그런데 이 디파이의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고 반면 이 실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US 달러를 꼭 굳이 USDC에 넣어가지고 디파이를 안 해도 그냥 뭐 3개월짜리 미국 국채 단기 채권을 사도 5% 나오니까. 네네. 꼭 USDC에다가 넣어서 디파이를 사용해서 뭔가 할 필요가 금리를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개 때문에 일단 USDC가 좀 많이 주춤한 것 같고 테더는 반면에 이제 미국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더 선호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지만은 미국 외의 나라에서는 테더는 운영진 자체가 미국에 안 있으니까 미국의 규제로부터 더 자유롭다. 그 점을 좀 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동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뭐 동유럽 이런 사람들이 테더를 더 많이 쓰게 되면서 계속 테더의 쓰임새는 발행량은 늘어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요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흔히 테더는 완전히 불법 행위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록을 보면은 일단 테더 리저브도 지금 분기에 한 번인가요? 되게 정기적으로 계속 공개를 하고 하죠.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의 재무부하고 되게 긴밀하게 일하면서 그 자금 세탁이나 이런 거는 또 철저하게 협법을 하면서 이렇게 막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계좌에 못 쓰게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테더가 이렇게 망나니 같은 그런 운영 방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사실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커지는 게 좋은 거지. 네네. 굉장히 미국 정부한테 미움 사가지고 뭔가 성장을 못하는 상황이 오면 자기네들도 불리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지금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엄청 많죠. 예. 네. 제가 뭐 지금 보니까 한 720억 달러치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보다 조금 낮은 정도거든요. 한국은 지금 1,15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앞으로 계속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런 채권 수요처를 굳이 막 때려잡는 것보다도 네, 그냥 이렇게 뭔가 공생하는 쪽으로
생각할 어떤 인센티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이걸 조금 더 이제 USDT가 아무래도 중국 자본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내러티브가 있다 보니까 네. 미국 정부에서 어떤 스탠스일까라는 게 좀 궁금했는데 네. 그걸 이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근데 테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한 쓰임새들이 더 많이 있고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뭐 조금 더 있는 거는 네. 아무래도 그 예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바이낸스 같은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바이낸스도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유죄 판결을 받고 뭐 이랬지만은 회사 자체를 지금 폐쇄시킨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계속 운영은 되고 있는 거고 그 대신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더도 그 내용만 다 공개를 하면은 정부 그 재정부 저희 재무부에 공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테더를 그냥 그대로 운영하게끔 내버려둘 용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수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뭐 함부로 어떻게 하기에는 네. 본인들도 부담이 좀 있겠네요. 네, 솔직히. 네. 자, 그러면 이제 센터장님 세 번째 예측해 주신 부분이 네. 이제 올해 또 중요한 이슈가 리플과 SEC의 어떤 합의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SEC의 이 소송 합의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봤을 때 어떤 합의가 더 맞다라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SEC가 거래소 세 군데를 기소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이렇게 했고 네네. 사실 뭐 제가 다른 건 자세히 안 봐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어떤 기소 혐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크라켄이나 저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네. 적어도 코인베이스에 있어서는 이제 미등록 증권 거래소를 운영했다라는 게 주된 혐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법원이 인정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제가 뭐 이제 리플 케이스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미등록 증권거래소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거래 지원하고 있는 자산들 자체가 증권이어야 되는데 가상자산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리플 때도 이미 한번, 했고, 그 유사한 판결들이 사실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은 아니면 또 기타 예를 들어서 하위 테스트 같은 것도 오렌지 가지고서 이제 한 거잖아요. 오렌지가 증권이 아니듯이 오렌지를 가지고 투자 계약을 형성을 한 건데, 그러니까 오렌지는 투자 계약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증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플도 그런 거였고 XRP가 기관 투자자 매매했을 경우에는 투자 계약을 성립이 되고 거기에 구성 요소 XRP가 구성 요소였던 거고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고 그 법리를 적용을 하면은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SEC가 소위 증권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상자산들은 증권이 아니라고 그렇게 법원은 얘기할 것 같고요. 그 자체로는 증권이 그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SEC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뭐 전혀 안 밀리고 굉장히 또 더 강하게 막 대응을 하니까 SEC가 좀 만만하게 어떻게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인물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도 그래서 괜히 저는 제 생각에 SEC가 괜히 별로 승산이 없는 이 소송을 끝까지 갖고 가기보다는 그냥 적절한 부분에서 이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패소한 전례를 안 남기려고 할 것 같아요. 패소해버리면 이제 그게 앞으로 훗날 SEC의 다른 액션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합의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판례는 아니거든요. 합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확실히 합의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4년에 또 유망한 프로젝트들 몇 가지 정도만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어떤 출시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상반기 중에 뭐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ETF가 연이어서 이제 등장할 것인가, 자, 이런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유럽의 ETP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코인쉐어스에서 기관들이 또 많이 또 유입되는 자본이 유입되는 프로젝트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렇게 딱 뽑아봤을 때 세 개가 일단 나오는데 솔라나, 리플, 카르다노 요 정도까지가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중에서 센터장님은 어떤 알트코인이 좀 가능성 높다고 보시나요? 요 세 개 중에서요. 네, 이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상으로는 이 정도로 추려지는데 그 외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코인쉐어즈의 데이터는 저희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거든요. 최근 솔라나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은 이미 신청서가 들어갔고, 그 외에 뭔가 새롭게 신청서가 들어갈 대상이 있다면은 저도 뭐 솔라나가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뭐 확실한 건 모르죠. 네. 근데 이게 또 유럽 ETF에서도 AUM 규모 자체가 또 솔라나가 또 제일 크게 지금 잡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러 정황상으로는 솔라나가 좀 가능성이 아무래도 데이터상으로는 좀 높은데 네. 그럼 향후에 리플이나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네. 좀 뭐 향후에는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가능성은 0은 아닐 것 같아요. 0은 아닐 것 같은데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뭔가 별로 그 위에서 앱이 별로 안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뭔가 기관의 수요가 그러니까 기관의 입장에서 네, 기관의 어떤, 수요가 네. 리플은 모르겠어요. 리플도 이제 XRP인데 XRP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속 시원하게 답을 못 드려가지고 예, 기관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관들이 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느냐인데 맞습니다. 기관의 입장에서 네, 기관 입장에서는 한 솔라나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더리움을 이해하는 사람은 솔라나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XRP나 이 카르다노로 점점 리스트 밑으로 내려가는 거면은 기관들은 지금 막 배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예. 저도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까지라고 객관적으로는 좀 봐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을 만들어내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것들 좀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조금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솔라나를 좀 언급을 해볼 텐데요. 2023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네. 한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 사실 솔라나가 그 전까지는 네. 그렇게까지 좀 인기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는데 네.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좀 회자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이 솔라나의 가격 상승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솔라나가 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가 예, 그러니까 FTX 사태 이후에 거의 이제 솔라나는 망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90% 이상 네, 하락했고 예, 그런 상황에서도 개발자들이 뭔가 떠나지 않은 거죠. 네. 예, 그 커뮤니티 리더들 밑에서 모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참 잘 보여준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알트코인 이 정도 빠지면 안 돌아오거든요. 못 돌아오거든요. 그냥 망하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그 결속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고 여기에서 이제 거기서 뭔가 일종의 2020년 디파이 서머 같은 그런 게 이제 솔라나에서 지금 이제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디파이 앱이라든지 이런 네. 것이 활성화가 되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뭔가 에어드랍도 많이 막 하고 이제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네. 이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고 네. 이게 뭐 어떤 계속 얼마나 지속될지 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여기까지만 온 것, 뭐 지속적인 일을 해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솔라나가 오르면서 이제 이더리움과 사람들이 많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것도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이지만은 이제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니까 네. 이제 모듈러 어프로치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일종의 레고 쌓기잖아요. 이것저것 네네. 갖고 와가지고 이제 솔라나는 모노리틱 블록체인이니까 네. 예, 그냥 자기네 레이어 안에서 모든 거 다 해결하겠다 이러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델의 장단점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어느 한쪽이 다른 것보다 더 뭔가 꼭 뛰어나다 어느 한 모델이 그러니까 모듈라랑 모놀리틱이랑 봤을 때 뭐 이런 거는 딱히 그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더리움에서 뭐 이렇게 막 만들었던 개발자들이 솔라나에 가가지고도 막 뭐 하고 서로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좀 공생하면서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게 뭐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은 떠나서도 어쨌든 솔라나의 어떤 이런 행보들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도 뭔가 뭐 이렇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네. 봐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사태를 좀 기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FTX 사태 전과 후의 솔라나는 조금 그래도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더리움도 그 다오 인시던트 있었잖아요. 2016년에.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다오, 더 그때 다오. 더 다오, 예. 네. 그때 이제 이더리움도 완전히 망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그렇죠. 네. 했었고 폭락했고 이더 가격도.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계속 네, 된 거잖아요. 뭐 하드 포크도 하고 이래가지고. 네. 그 결과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더 견고해졌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솔라나도 이 FTX 사태를 경험을 하면서 그때는 진짜 죽을 맛이었겠지만은 네. 이게 더 견고해진 커뮤니티 자체가 네. 어떤 그 샘 뱅크맨 프리드 같은 사람한테 어떤 컬트 피겨잖아요, 일종의.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결속력 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예, 더 강하게 만드는 네. 엔티 프레자일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 사람들이 네, 네. 그런 어떤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진짜 큰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은 좀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23년 한 해 동안에 이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솔라나보다는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좀 부족했던 거는 뭐 아무래도 솔라나는 워낙 뜨거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과 대비를 했을 때도 일단 퍼포먼스가 조금 많이 못 미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2024년에 이 이더리움 전망, 비트코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다른 경쟁 레이어원 비교했을 때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몇 가지 뭐 호재라면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있는 거죠. 네. 뭐 금년에 특히 이제 그 댕큰 업그레이드라는 게 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네. 어떤 네트워크 피 면에서 큰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WA가 많이 이제 화두인데, 그쵸. 예, RWA가 뭐 여러 체인에서 시도가 되고는 있지만 일단 이더리움에서 가장 많이 시도가 되고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면에서도 뭔가 이더리움의 새로운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예,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또 근데 플러스 ETF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5월에 뭐 대응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때 아주 그쵸.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특히 이제 다른 알트코인보다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선물 이더리움이 이미 낮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그럴수록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선물 이더리움 ETF가 있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은 다른 뭐 솔라나나 이런 ETF보다도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높다. 거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종합해 보면은 꼭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까지 안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70% 올랐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많이 오른 거랑 비교를 하니까 자꾸 그런 것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140% 오른 비트코인이랑 비교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좀 예.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 말씀 주셨듯이 어쨌든 선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거는 일단 향후에 비트코인이 현물이 승인이 되면은 이더리움도 사실은 어떤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는 네. 하나의 또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레이어 2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이 레이어 1 대비 레이어 2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현재까지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그 TVL 대비 시가총액을 많이 이제 또 보거든요. 네, 최근에는. 그래서 TVL이 일종의 뭐 그 쓰임새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TVL이 한 10배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아비트럼이나 그 옵티미즘은 아비트럼은 한 3배? 예, 옵티미즘은 1배도 안 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ARB나 OP 그 토큰들이 가스비로 사용되지 않고 그냥 가버넌스 토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류 캡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평가된 거다, 디스카운트 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또 유니스왑이 있거든요. 유니스왑도 사람들이 많이 저평가돼 있다고 해. 가버넌스 토큰이고 발류 캡처가 안 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항상 이슈가 되는 게 그 피 스위치. 그러니까 이제 유니스왑이 이제 탈중앙 거래소인데 지금 그 거래가 일어났을 때 트레이딩 커미션이 다 그냥 LP들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가버넌스 토큰 들고 있는 사람들은 캡처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언젠가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보팅을 해가지고 그 유니스왑 토큰에 피 캡처가 되면은 그게 캐탈리스트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일종의 투자 가설인데, 예. 이제 비슷한 걸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RB나 이 OP 토큰도 뭐 지금은 거버넌스 토큰이기 때문에 뭐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뭔가 커뮤니티에서 이걸 갖다가 가스비의 지불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한다든지 네. 뭐 그러면은 이게 발류 캡처가 여태껏 안 됐던 발류 캡처가 되는 거니까 예, 상승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방금 말씀 주셨던 건데 이 RWA 섹터 올해 많이 좀 회자가 될 텐데 네. 여기 이제 주목받는 이유가 좀 핵심적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RWA가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한 작년 여름쯤부터 사람들이 많이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 이제 메사리랑 저희는 이제 협업 관계에 있는데 전 이제 메사리에서 RWA를 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작년 여름에 예, 그때쯤에서부터 작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022년이구나. 2022년. 예, 2022년부터 좀 다루고 있어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좀 봤었고요. 네. 일단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RWA,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잖아요. 리얼월드 에셋을 토큰화하는 어떤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토큰화하는 게가 좀 더 용이해졌다는 거 과거에 비해서.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예,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채권 같은 거를 토큰화하면은 이제 그렇죠. 예, 5%막 이렇게 그 일드가 나오니까
예,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리얼월드 에셋을 이렇게 토큰화하기 위한. 네. 그래서 요게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좀 많이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조금 다른 맥락으로 또 굉장히 또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볼 텐데요. FTX가 파산한 직후에 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비관적일 때도 시장에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현재 비트코인 상승 기대감이 큰 시장에서 또 부정적인 요소가 감춰져 있다. 이런 말로 다르게 해석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정적인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하드랜딩 시나리오, 매크로에서 매크로에서 일단 요걸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가능성은 하드랜딩 시나리오보다는 낮지만은 이제 거꾸로 반대죠. 이게 경기가 더 과열돼가지고 다시 연준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매파적인 돌아서는 뭐 이런 시나리오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대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게 이상하게 이 크립토를 약간 정쟁화해 버렸단 말이죠. 맞습니다. 전혀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렸고 거기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인데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이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그 후보였을 때 자기네 그분의 그 정치 커리어는 대부분 이제 그 외교 쪽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내 어떤 커넥션이나 서포터가 별로 좀 약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엘리자베스 워런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이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대통령 만들어줄 테니까 이 미국 내 정책에 대해서는 내가 좀 입김을 내겠다. 굉장히 실세였네요. 이런 타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읽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악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미국 국내 정책에 대한 키 인사들은 다 엘리자베스 워런이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뭔가 영향력이 영향이 굉장히 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게리 겐슬러도 그렇고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이 되면은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유지되는 거랑 이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거랑 두 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하라 그러면 업계 종사자로서는 이 상황이 유지 안 되는 변화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 쪽을 이 대기를 바라야 될 것 같고요. 이 업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이 공화당을 좀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계 사람들이요. 그렇죠. 업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 지금의 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 이 엘리자베스 워런의 입김 이런 걸 좀 뭔가 멈추기 위해서는 이게 좀 변화가 있어요. 백악관 내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매체들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어디까지 간다 이런 또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게 어떤 그런 영향들이 좀 많이 지금 언론에서도 좀 가미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도.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IOSCO가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 중에 하나인데 어떤 증권 시장의 효율적인 규제를 논의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자, 코비 보고서에서 이 CDA 권고안에 대해서 5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주셨는데 간단하게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IOSCO라는 이제 기관이 전 세계 SEC와 비슷한 기관들, 규제 당국, 우리나라 같으면 금융이나 금감원 이런데 이제 권고안을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라. 일종의 레코멘데이션을 이제 준 거고. 뭐 그걸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참고를 많이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오해가 있거나 좀 데이터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조금 눈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점을 일종의 시사점이라고 제가 리포트에서 언급을 한 거고요. 이제 그 5가지를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 리포트에서는 일단 이 규제를 이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해야 되는 이유를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는 식의 어떤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예로 들고 있냐면은 좀 저는 황당했는데 2022년 말에 그 주요 가상자산 앱들 로빈후드나 뭐 이런 것들의 그 회원들 계좌를 봤더니 다 손실이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건 위험한 거고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래서 규제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있어요. 일단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는 주식한 사람도 다 손실을 보고 있었고요. 그때 다 마이너스거든요. 이제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의 목적은 사실 우리가 뭐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손실이나 이런 것들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규제의 목적인데.
이런 거를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황당해가지고 저는 네네. 언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인플루언서의 규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인플루언서의 규제는 물론 인플루언서가 뭐 여러 가지 눈에 띄기는 많이 하지만은 네. 이건 사실 주식시장에도 있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게임스탑 사태에서 네. 봤잖아요. 그 뭐죠? 그 로링 키틴가 뭔가 네네. 그 사람 그 키스 사람이- 뭔가 맞습니다. 그분 그 사람이 이렇게 개미들의 어떤 운동을 이끌었던. 그쵸, 예. 그래서 결국 그 사람도 뭔가 재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결국에는 무혐의로 끝났거든요. 네. 왜냐면 이걸 뭔가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뭔가 이득을 취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도 손해를 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치 뭔가 가상자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뭔가 나쁜 거 이런 식의 논조로 좀 써 있는데 네네.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네. 이거는 주식시장에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다. 네. 그 규제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중앙화된 사업체들, 코빅 같은 거래소나 네. 뭐 이런 데를 규제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끝에 가서 이제 탈중앙화된 데도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 써 있어요. 이제 그거는 각 관할권에 맡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탈중앙화된 뭐 덱스라든지 이런 거 규제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가장 어려운 건.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식이라서 그래서 그거 좀 약간 좀 무책임하다 그럴까? 약간 좀 황당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산경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도산경리는 이제 일종의 거래소나 또는 어떤 커스터디 업체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고객의 자산을 수탁을 했을 때 네. 만약에 이 업체가 망하면은 망하더라도 그 고객의 자산은 업체의 채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네. 파산 과정에 귀속되지 않게 하는 네. 이제 그런 어떤 법적 스테이터스를 얘기하는 건데 법적 네. 지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건 도산정리의 그 개념이 아직까지 잘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할지. 그다음에 또 보면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로 기관 투자자들이 비중이 낮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건 그 부분 제가 동의를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법인이 참여를 못하게 하고 막고 있는데 네. 이거는 투자자 보호 면에서도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법인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전문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가 들어와 가지고 변동성도 많이 줄이고 가격이 굉장히 미스프라이싱이 됐을 때 어떤 거래를 제대로 된 가격에 거래를 하고 이래야지 변동성도 줄어들고 이러한 주장은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되게 저명한 연구기관들, 자본시장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네. 주식시장에 예를 들어서 더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논문이 많이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과거 10년 동안, 2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왠지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그런 어떤 연구나 이런 거 다 무시한 채 아직까지도 법인 진입을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법인 진입을 계속 막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그 겉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고요. 네. 속내는 뭔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겉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난번에 그 국감에서도 나왔어요. 네. 국감에서도 아마 금융위원장 분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답한 게 뭐냐면은 자금 세탁 때문에 그렇다. 자금 예, 내일 그런데 나오는데.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설명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금 세탁 방지하겠다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그런데 네. 그런 나라는 다 법인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나라는 뭐 자금 세탁 리스크 전혀 케어 그 완전히 저희 신경 안 쓰는 나라서 그걸 허용하는 게 허용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나라도 다 법인을 허용을 하면서도 자금 세탁까지 다 관리를 하는 건데 네. 왜 우리는 못 하냐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게 명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더 진짜 제 추측이 어디까지 추측이 저의 네. 내피셜인데. 네. 뭔가 이제 하락 시장이 왔을 때 손실이 나는 투자자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랬을 때 법인들은 아무래도 좀 큰 액수를 하니까 그런 게 뭔가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나오면은 뭔가 금융이 뭐 했냐 그때 본인들이 책임 예, 소재. 그런 여론이 좀 우리나라 여론이 그런 식으로 잘 형성이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민감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언론사나 그런 데서 왜냐면은 결국에는 투자 행위에서 그런 손실은 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해서 선택권을 뺏어가지고 막는 거는 그거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어떤 그런 자유 경제 체제 하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진짜 맞지 않다. 근데 진짜 저도 센터장님 의견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황들을 조금 더 봤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이 가상자산 업체가 사업 영역을 공유하게 되면은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 확장에 뭐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 규율 체계는 이것도 이제 법에 명시된 건 아니고 행정 지도에 의해서 네. 금융위가 또는 금감원이 전통 금융기관은 가상자산 사업을 못하게 하고 네. 가상자산 업체는 전통 금융업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나누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 전통 금융기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보호 체계들이 있는데 그 보호 체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가상자산 업체들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산정리 같은 거를 만약에 이 전통 금융기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다면은 네. 아직 한국은 지금 제대로 정비는 안 됐지만은 먼저 만약 전통 금융 쪽에서 만든다면은 네. 그거를 이 가상자산 업체들 거래소나 뭐 커스터디 업체나 여기도 적용을 해야지 가상자산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네. 예. 이미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주의 NYDFS에서 트러스트 컴퍼니 라이센스를 커스터디 업체들을 위해서 이제 발급을 하는데 네. 발급 대상을 가상자산 업체나 뭐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차별화하고 있지가 않고 다 똑같이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주식도 커스터디 할 수 있고 비트코인도 커스터디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 거예요. 네네. 그 라이센스로 두 개가 다 해결이 할수 되니까. 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도산경리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이걸 나눠놓고 있으니까 네. 기존 금융 섹터에 있는 보호를 전혀 가상자산 업체들을 못 받게 하는 거고 이게 진짜 어떤 소비자 그렇게 금융기관이 외치는 소비자 보호에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네.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거와 또 연관되는 게 그 법인에 관련된 건데 네. 우리가 흔히 이제 FTX 사태 때 피해가 별로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네. 제 생각에는 보도가 안 됐을 뿐이지 되게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록체인 사업을 하겠다는 그 법인들이 국내에서 계좌를 못 여니까 FTX나 바이낸스 같은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 계좌를 열고 뭐 이더나 이런 걸 갖고 있었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래서 뭐 NFT를 발급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한 건데 그런데 갑자기 FTX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법인 계좌들이 많이 손해를 봤을 것 같아요. 한국의 법인 계좌들이.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는 거냐면은 국내 법인 계좌 거래소에서 법인 계좌를 열게 하면은 네. 그러면 국내 가상자산 그 사업자 그 규율 체계 안에 법인들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국내 거래소들은 그런 어떤 고객 자산 가지고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트레이딩하고 이렇게 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왜냐면 국내 거래소들은 계속 끊임없이 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할 수 거죠. 없다. 네. 그 보호망에서 국내 법인들도 그 보호망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법인의 계좌를 못 열게 하니까 FTX 같은 데 가서 계좌를 열었다가 다 폐해를 본 거죠. 아. 그러니까 법인을 안 하게 하니까 우리는 손해를 안 났어 잘했어 하고서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법인들은 해외로 내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내몰리지 말고 이 사람들을 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수요는 있는 거니까 네. 법인들이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수요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내몰리지 말고 국내 보호망으로 들어와라. 예, 들어오게 하는 것이 진짜 그게 소비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오히려 훨씬 더 역효과가 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상황들이 정말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루빨리 좀 우리나라도 법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네. 빨리 허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당시 시점에 1억이 있으시면은 비트코인 80%, 이더리움 20% 투자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전략 변화 있으신가요? 변화 없습니다. 변화 예, 없으시죠? 예. 8대가 제일 좋은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시장이 만약에 대세 상승장으로 갔다. 우리가 네. 뭐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올라가는 그 시점이 됐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혹시 좀 리밸런싱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같은 페이스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근데 만약 과거의 패턴대로 된다면은 이더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네네. 그러면은 한 1년 후에는 지금 8대2로 시작을 해도 6대4 정도 돼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그냥 그대로 둬도 그리고 밸런싱이 더도 달라진다.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8대2로 다시 리밸런싱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이제 이더를 팔고 어, 비트를 사서 다시 8대2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센터장님은 역시나 비트코인 80이라는 그 비율이 가장 좋다. 네, 그렇게 그건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예. 네네, 맞습니다. 우리 특히나 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그때 되면 알트코인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실 텐데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늘 유의미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네. 이 시장의 투자에 좀 진리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네. 지금 2024년이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업계는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네. 꾸준히 관심을 갖고 너무 가격에만 얽매이지 말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업계에 들어온 지가 5년이 됐는데 네. 이 5년 사이에 깨달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단순히 비트코인을
좀 공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전에는 보지 않았던 어떤 그런 관점들이 생기고 세상을 좀 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게 저는 가장 큰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을 다른 분들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너무 가격에만 쫓아다니면서 뭐 유튜브도 맨날 가격 얘기만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 볼 게 아니라 네. 박 작가님처럼 이렇게 네, 깊게 이제 감사합니다. 펀더멘탈을 얘기하는 예, 이런 채널도 보고 예, 저희 코비 채널도 좀 보시고 코비 채널 진짜 유익합니다.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걸 보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투자에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통찰력이 넓어지는 것도 투자에 성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아, 네. 와, 단순히 이제 수익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지적인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어떤 마음의 수양도 되는 거죠. 네. 보면은 진짜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균형 있게 한번 발전시켜 보자라는 말씀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코비 유튜브 채널 말씀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자주 가가지고 피터의 모닝 커피 브레이크 그 코너를 보고 또 오시면 뭘 여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비 채널 꼭 구독해 주시면 너무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센터님 나오실 때마다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막 자꾸 괜찮습니다. 질문을 많이 드리고 예, 하는데 예. 그만큼 너무나 깊은 인사이트들 또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문 센터장님과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토크 라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